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광삼 변호사, 임방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쪽으로도 그래도 얼굴이 좀 밝으셔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아 정말 뭐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표현이 안 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은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어쨌든 해가 가기 전에 네. 구체적인 어떤 입법의 성과들을 좀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나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이제 김용균법이라고 불리죠. 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꼭 좀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제 오전에 참모진 회의에서 이제 한병도 정무수석이 지금 조국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문제와 이 김용균법의 통과 문제가 두 개가 지금 연계가 돼가지고 조국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김용균법도 처리가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면 조국 수석을 운영위에 출석하도록 해라. 네. 그러면서 이제 김용균법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라 해서 이제 한병도 수석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야가 김용균법을 처리하기로 어제 합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처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조국 수석은 월요일 날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네. 출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네. 야당의 공세를 일정 부분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김용균법을 포함해서 어제 김성한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라든지 특위 연장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83건의 그 법률안 부분에 대해서 또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물론 이제 월요일 날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조국 수석이 어떻게 답변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좀 여권으로서는 공세적인 네. 나름의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일정한 출구 전략도 또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질의를 받는 게 그렇게 흔하게 있는 장면은 아닌데 어떻게 예상을 해서 논란이 종식이 될까요? 오히려 커질까요? 일단 이전에 민정수석이 국감에는 출석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것도 한 6번 정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했을 때도 나간 적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약간 국감에 참석하는 거하고 이번에 운영위에 참석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국감 자체 참석할 때는 민정수석들이 피고발인 신분이 아니었거든요. 형사적으로 어떤 조사를 받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됐는데, 지금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나와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찰 문건이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에게 불리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형사법상의 어떤 진술 거부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운영위에 나와서 네. 그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하느냐 행사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인이 나와서 거기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죠. 내가 형사적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식으로 모든 걸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수사는 수사대로 가고,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자유한국당, 특히 자유한국당에 아마 굉장히 매서러운 그런 엄청 벼르고 있겠죠. 질문이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어떻게 답변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답변한 내용이 사실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과 좀 다를 경우에 네.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국 수석도 이미 이제는
운영위에 출석하기로 결정이 된 만큼 아마 철저하게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논란이 되는 게 지금 환경부 관련 문건인데 김태우 전 수사관이나 한국당에서는 블랙리스트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 블랙리스트라고 볼 만한 정도의 정보가 들어가 있나요? 우선 내용은 이래요. 네. 이게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지시를 해서.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엑셀 파일로 만들었는데요. 네. 사실 특감에서 공공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업무 내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여다보면 우선 공공기관장의 이름들, 뭐 이력, 임기까지 나온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네, 객관적인 정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평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세평이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세평이 아니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친야권 인사들이나 아니면 임기가 많이 남은 인원들, 그런 사람들이 임원들이 주로 이제 세평이 남겨져 있었고요. 근데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올 6월 그 지방선거 이후에 네. 세평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자진해서 물러나도록 종용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고위직 인사들이 물러났다는 건데 그 기관장들의 그 명단을 만든 이유가 이렇게 임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물러나게 세평을 얘기하면서 물러나게 하는 그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구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자료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물러나라는 압박이나 뭐 회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문서가 어떻게 생산이 된 건지가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산이 됐느냐가 밝혀져야 되고 그렇다면 생산된 이후에 그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그 이후에 있었느냐, 조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첫 번째 이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이 엇갈려요. 네. 그러니까 이 김태우 수사관 주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이 환경부의 운영지원과 쪽으로부터 이 문건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환경부 설명은 그게 아니고 김태우 수사관이 요청한 것에 따라서 자신들이 만들어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다르고 네. 이제 김태우 수사관 쪽은 자신이 담당한 부처가 뭐 환경부 포함해서 국토부, 노동부 등등 4개 부처인데 네. 그렇다면은 다른 쪽에도 자신이 똑같이 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요청한 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좀 분명히 좀 설명이 달라요, 서로가. 예, 예. 이 부분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어쨌든 환경부에서 이 자체를 어쨌든 만들었다는 자체는 인정을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이것이 이 김태우 수사관을 통해서 누구까지 보고가 됐느냐 이 부분이. 네. 이게 또 하나 밝혀져야 되죠. 그리고 그 보고된 부분에 따라서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실질적인 이와 관련된 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나 그 감사나 이사 등을 어떤 몰아내기 위한 행동이 그럼 있었느냐.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지금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생산 자체와 보고 라인과 그 이후의 과정.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서로 이제 말들이 다 다르고 해명이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사가 진행되어야 이 부분이 좀 네. 분명해지겠죠. 그 부분이 말이 다른 게 김광선 이인걸 전 반장 같은 경우는 아예 세평 같은 거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김태우 씨가 알아서 혼자 한 거다라는 게 청와대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누군가는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이제 100% 거짓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감찰반 내에서 또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330개고 그중에 기관장하고 합쳐서 한 660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임기랄지 뭐 이름이랄지 그런 건 작성하는 것 자체는 특별감찰반의 어떤 임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감찰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니까. 뭐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명단만 작성하라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특감반원들, 특히 김태우 수사관이 가서 그 이상할 것을 갖다 요구를 한 것인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밑에 특감반원이 가서 그런 걸 다 조사해서 올렸다. 네. 올려서 가지고 그걸 받아보고 그거에 의거해서 뭔가 판단하고 문서를 생성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지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일단 묵시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런데 지금 그 환경부 산하 거기 내용에 보면 그 문건 자체 내용 보면 뭐 정치의 성향이랄지
아니면 뭐 사퇴를 하라고 했는데 반발을 했더랄지 예. 뭐 야권 인사를 찾아갔더랄지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면 이게 김태우 수사관이 그냥 했으면 김태우 수사관이 불법 행위를 한 거고 예. 위에서 지시를 과연 전체적으로 그런 걸 조사해보라고 했다고 한다면 위에서 사실은 일종의 사찰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도하게 밑에 특감반원이 한 것이냐, 예. 그렇지 않느냐, 이건 이제 검찰에서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김태우 수사관 주장은 그러니까 특감반원들 8명이 나눠서 분담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정보 수집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런 부분들이 어쨌든 특감반원들의 그 컴퓨터에도 깔려 있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PC 부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됐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디지털 포렌식 뭐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 거기에 실제로 깔려져 있었는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특감반원들에 대한 조사 이런 걸 통해서 그럼 그 당시에 실제로 역할 분담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저 환경부 하나만 어떻게 됐는데 그걸 김태우 수사관이 그야말로 확대 과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겠죠. 그러네요. 다른 거를 조사해 보면 다른 특감반원들이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조사해 보면은 이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요. 어제 대검에서 감찰을 했는데 임광호 변호사님 건설업자 최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김태우 씨가 인사를 이 건설업자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상하죠. 왜 민간인에게 부탁을 할까요? 우리 보통 민간인이 사업가한테? 보통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은 자기가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도록 네. 인사청탁을 이 민간인이 건설업자 최 씨에게 했다라는 거고요. 이 건설업자 최 씨는 또 다른 민간인에게 이 김태우 그 수사관의 프로필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 이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이후에 김태우 수사관이 어쨌든 특감반에 파견이 됐습니다. 네. 됐지만 지금 감찰본부에서 그 건설업자 최 씨가 민간인한테 전달된 그 이후 부분까지는 우리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확인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민간인이 혹시 조국 수석의 어떤 친인척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또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수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자기가 이 최 씨에게 부탁한 이유가 최 씨가 전부터 조국 수석과 어떤 동문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특감반원을 모집한다라는 공고를 보고 조국 수석과 아는 사이니까 좀 어떻게 기회 되면 그때 나 좀 홍보해달라라는 네. 취지로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그냥 부탁을 했다.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업자라는 사람이 조국 수석이랑 동창이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민간인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그 민간인은 다른 민간인에게 또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는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이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은 뭐 그런 경우가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제 바로 당사자들끼리 청탁하는 부분도 물론 잘 알거나 뭐 이렇게 되면 하겠지만은 네. 대부분 저런 경우에는 누군가 제3자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건설업을 하는 이 최 씨, 최 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저 사람이 제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냥 이 상당히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회사가요? 예, 그런 회사입니다. 회사를 한 3개 운영하는데 하나가 한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 나오고 그리고 뭐 특허도 한 200개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도 뭐 이렇게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 뭐 경제 리더 이렇게 이제 소개를 나름대로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나름의 그 분야에서는 기술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재력을 갖춘 그런 인물이고 또 예. 일부 언론에 보면 어쨌든 이제 부산 출신으로 조국 수석과의 학연이 있는 걸로 그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좀 이래저래 정계, 관계 이런 쪽에 좀 이른바 마당발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인맥이 많은 그런 인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김태우 수사관과 2012년부터 만나면서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서로 이제 얘기하고 하다 보면 친하게 지내다 보면 뭐 내가 누구도 알고 뭐 같이 뭐 그렇죠. 밥도 예. 먹고 술도 먹고 이랬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김태우 수사관으로서는 최 씨한테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김태우 수사관은 어쨌건 정보 분야에서 나름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람이 나름의 자기를 청와대에 그래도 보내는데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프로필까지 이제 보냈다고 하니까 그 보낸 프로필을 이 최 회장이 다른 민간인한테 또 보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이 과정 자체는 저는 한번 저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어떤 과정에 대한 좀 수사 내지는 예. 그 해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그러니까 부분이 최 회장이 있어요. 예. 줬다라는 그 민간인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다면 실제로 청와대의 어떤 유력 인사를 통해서 김태우 수사관을 특감반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예. 아니면 그냥 프로필 왔다 갔다 하는 그 선에서 끝나고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간 것은 다른 라인을 통해서 간 것인지 예. 무언가 어쨌든 특감반원으로 이 사람이 김태우 수사관이 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청와대 특감반원에 그렇게 아무나 지원한다고 해서 가기가 쉽지 세계 않거든요. 정부 그렇습니다. 연속으로. 그런데 여기 이게 좀 이상. 김태우 씨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탁이었다라고 부정하고 있고 청와대도 관련성이 아예 0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이 부분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저 내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최 씨라고 봐요. 김태우 수사관도 자기가 설사 청탁했다 하더라도 예. 청탁했다고 얘기 못 할 겁니다. 그리고 단지 홍보성으로 뭐 프로필을 건네줬다. 그러면 프로필을 건네주는 이유는 홍보성이 아니고 청탁을 한 거죠. 일종의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내 각 부서별로 행정관을 비롯해서 엄청난 자리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일단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 아니면 여당이 된 그 당의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네. 특히 뭐 검찰이랄지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와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오면 승진하는데 가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의 어떤 특성을 알고 전에 특히 근무를 한번 해본 사람들, 네. 또 근무를 안 해본 사람들도 청와대를 가기 위해서 가고 싶어 하죠. 엄청난 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기는 어렵죠. 그러면 일단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전 정권에서 야당이었던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 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또 한 번 건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취지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뭐 행정관을 비롯해서 새로 청와대의 어떤 스텝을 짜는 데 있어서는 다 들어가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특히 김수상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를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근무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묘미, 어떤 근무의 어떤 이점, 자기의 어떤 직위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 당연히 뭐 상당히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네. 단지 청탁 방법에 지금 최 씨라는 사람이 다이렉트로 누구와 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누구하고 다시 해서 다시 한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밝혀져야지 네. 이 과정을 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 최 씨에 대한 세평은 뭐 그럴 만한 힘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니까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이미 이게 크로스가 된 여론조사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전체적인 현재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네. 뭔가 진영을 재정비해야 될 때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많은 이슈들이 도처에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터지고 있고 지금 이 김태우 수사관의 문제도 또 벌써 터진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터질 수가 있었어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초기에 위기 관리에 완전히 실패해버리면서 이 김태우 수사관이 오히려 본인이 했던 것, 많은 것들을 이렇게 토해내는 상황까지 이른바 그냥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까지 가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전반적인 것은 결국은 현재 문재인 정부, 특히 이제 청와대의 진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위기 관리의 수준 이런 것들을 넘어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어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고 이게 사실은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한번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이미 놓친 부분이 있다. 네. 하지만 내년 1월 안에 그러한 어떤 전면적인 쇄신이 있지 않으면 예. 내년은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문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이른바 대도크로스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 여론을 더 앞선 부분은 역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일단 살기가 어렵다. 예, 예. 현실적인 부분들이 제일 큰 것이고 그
상황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 세력이 뭔가 이제 움직임을 그렇다면 그 어려운 부분에 공감해 가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면서 다른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만 너무 관심을 쏟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이른바 중도층의 마음을 떠나가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지율 하락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예. 저는 1월 안에 빨리 전체적인 진영을 한번 개편을 하면서 정책 방향의 큰 줄기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좀 해보는 예. 그러한 부분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8년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해이기도 한데 지지율이 역전되는 상황도 같은 해에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노벨상 후보에 거의 1순위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또 예. 국민들도 뭐 당연히 받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최고 인물로 1위를 했어요. 그런데 25.0%.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올 초 아니면은 그 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최고 인물에서 어떤 지지가 60% 70% 나왔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결국 25.0%밖에 안 나왔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더군다나 부울경 같은 경우에서는 최고 인물을 하는 데 있어서 3위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서 어떤 지지도가 그러네. 성격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데드 크루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드 크루스가 한 번 되고 나면 사실은 이전에 어떤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 정부가 좀 그걸 좀 깨달아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찰이 됐든 아니 됐든 이게 김태우 수사관이 계속적으로 폭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 뇌를 속에 점점 스며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혁신 성장이랄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내년에는 정책으로 뭔가 실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실적과 관련해서도 가시적인 행동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9년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현 정부가 정책 기조를 가져가느냐 그것이 다시 지지도를 올리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느냐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